인사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청할 텐데요. 먼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점식입니다. 오늘 그 선관위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재해 주신 우리 나경원 대표님은 오선 의원으로서 언제나 대여 투쟁에 나서 주시는 정말 우리 109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규 의원님께서는 부장판사 시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견임하신 선관위의 실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정말 적임자께서 오늘 토론회 주재해 주시고 우리 연정원 국회의원 역시 6.3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벌써 세미나 2번 이렇게 토론회와 세미나를 2번째 벌써 개최해 주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지성우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함께 해주신 차재나 교수님, 이호선 교수님, 권기종 전 사무국장님, 김정욱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6.3 참정권 훼손 사태는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선관위가 이 정도로까지라는 그 실망감을 넘어서 선관위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냐. 22년 대선 때는 소위 사전투표지 속구리 투표 사건도 있었고, 25년에, 그 직후에는 또 자녀 부정 채용 사건들, 그 부실 근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그냥 단기 휴직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드러났습니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게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동안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되어 오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만큼은 그냥 허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특검 수사, 더구나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정말 선관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따른 정말 선관위 해체 수준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현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이고, 이 파산 상태의 선관위를 어떻게 뜯어고칠 거냐의 문제인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위철한 상임위원을 당장 쫓아내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그 버티고 앉아가지고 가장 책임을 질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그거는 거의 수계급 아닙니까? 수계급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앉아있는데 뭔 계획이 되겠습니까? 당장에 위철한이부터 사퇴시켜내고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도 보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이 문제 갖고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국민들의 분노를 정말 잠재우고 그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앞장서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경원 국회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6.3 이 참정권 우리 박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진상 규명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도 발의된 것 같습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제가 우리 젊은 초선 의원님들, 아주 젊은 초선 의원님들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조직이 됐느냐. 바로 첫 번째는 헌법을 오독한 결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오독했다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라 헌법은 선거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주었는데, 헌법을 오독해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틈을 타고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은 틈만 나면 기승전 개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얄팍한 술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에 무조건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뭐 선관위의 책임을 묻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효 소송에 승소 판결을 하거나 이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오히려 선관위를 그동안 한마디로 선관위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는 것, 거기서부터 선관위를 다시 만드는 시작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또 김태규 의원님이 이미 선관위원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이 선관위가 법관의 뒤에 그늘에 숨어서 사실은 얼굴마담 내세우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리얼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저는 어제 대통령하고 또 민주당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이 법사위원장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도 개선을 해서 이 우리 당 상임위원장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늦게 하면 상임위원장 교체를 하겠다. 필리버스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국회가 정말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조차도 걷어차겠다는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선관위 같은 조직으로 바뀔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자라는 또 얼마 안 되셨지만 벌써 존재감을 팍팍 보여주고 계시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태규 국회의원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한 것인데 참 63이라는 게 의미가 좀 우연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6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이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 개의 숫자가 일치하면서 뭔가 계기가 돼서 선거 제도가 분명히 한번 바뀌는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나는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물론 공동체이긴 하지만 처음 주최하는 거라서 제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울산에서 전문 방송인까지 지금 홍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죠. 왔는데 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와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대단한 선관위원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울산 동구의 선거관리위원장, 부장판사들 다 하는 거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또 부산 북구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2년,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동구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사무국장 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또 권익위 갔을 때 그때 뭐가 터지냐면 속구리 투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취업 비리 문제가 터지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크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미 제 나름대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정책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방통위로 전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마침표를 좀 못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이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고민을 실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나의원 대표님이나 아니면 유영근 의원님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제가 우리 스태프들 굉장히 좀 다그쳤는데 나 대표님하고 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지 오늘 여러분들 패널 보시면은 이 패널로 이미 이게 어느 정도는 승부가 났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제가 거명치는 않지만은 뭐 충분히 다들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윤용근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무능한 선관위가 망가뜨린 선거 신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한 달 동안 올림픽공원을 수차례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성역 없는 특검을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검증의 기본 원칙은 독립성입니다. 조사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혁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십시오.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한번 더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시 장례 정리 후 오늘 주제 발표의 발제부터 시작해서 토론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책자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자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오늘 오신 우리 의원님들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주제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을 보내주셔서. 자, 오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 토론까지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지성우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 김태기 의원님 그리고 윤용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교수님들 대부분이 또 선관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지인들 제자들도 거기 상당수 근무를 현직으로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제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우리 선거에 관한 거는 아까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선거관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대통령, 정부, 국회 이런 건 이제 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선관위는 이건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그 타이틀은 제7장의 선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중요한 하나의 테마지만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당에서의 어떤 그 개혁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구 자체가 더 중요한 테마처럼 지금 언론에서는 다뤄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기구는 결국은 공정한 독립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그 개혁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선거 관리의 문제까지 확장시켜서 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제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들은 기관의 명칭으로 표기를 한 반면에 7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규정의 근본 취지를 헤아려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대폭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터질 게 터졌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지난 6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첫째로 이제 그 비상임화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조직이 장악이 되고 파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고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제를 지금 현재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와 두 번째는 그 상임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의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상근제 도입하는 경우에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좀 상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헌을 하지 않고 상근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헌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로 이것을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만 발생시킬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호선제는 그대로 두되 위원장만 상근, 전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헌법 취지하고 제도 운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제도 운영의 문제는 이건 비교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호선 자체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위원장의 상근 여부만 변경하는 것은 이거는 문헌상으로 보면 곧바로 위헌은 아닙니다. 다만 상근제가 호선의 실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그 상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선관위원 9명 중에서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법관으로서 겸임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관행을 유지한 채로 상임화를 한다면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이 전임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님께서 상임 선관위원장으로는 부임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상근제로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적어도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거의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이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차진하 교수님 발제문을 보니까 전직 대법관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상의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화를 한다면 현직 대법관의 겸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첫째, 개헌은 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면 상임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임화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이 관행과 같이 대법관이나 법관들이 겸임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 예를 들면 휴직 후 복직 규정 같은 거, 여기 국회 파견 나오시는 분이 그렇거든요. 휴직 내지는 퇴직하고 오셨다가 거의 복직을 하시는데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현행법 체계로는 난해하고요. 따라서 뭐 전임 대법관이라든가 그런 다른 분들이 상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선관위원장이 상임화되는 경우에는 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장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상 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선 규정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현직 대법관을 보냈는데 이분을 배제한다 그러면 9분을 가지고 호선을 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의 취지가 헌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됩니다. 따라서 호선제의 개방성이나 동등성이 약화되고요. 결과적으로 헌법이 상정한 내부 호선을 입법을 통해서 한 분을 배제하는 이러한 결과가 의외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법관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법관분들이 현직으로 겸직하게 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버려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지만 법관분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공정하다, 투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 법관 이외에 다른 분이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재의 대법관이나 법관들의 어떤 겸임만큼 준수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게 또 다른 국민적인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법관분들이 겸직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정치권에서 지명하시거나 임명하신 분이 바로 선관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9분 중에 국회 선출위원이 상근위원장이 될 때의 쟁점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국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상근위원장이 된다면 중립성의 문제가 좀 더 크게 부각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상근위원장이 될 때는 초당적 합의, 예를 들어서 4분의 3, 5분의 4 등등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그 위원장님을 추천하지 못하는 또 의회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상근제만 호선제를 개정하지 않고 도입을 하게 되면 헌법상 외견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서 서너 가지의 헌법 취지에 즉 내부 호선 합의제에 반할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근위원장이 전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자동적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군을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형식만 호선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제도 변경, 준 개헌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법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외부 감독 체계의 정비입니다. 두 분 뒤에 토론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문제점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회 감시와 견제가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갖고 있는 정당 사무와 관련된 조사 고발권의 행사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한다. 첫째,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선거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조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선거 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서 즉 자유롭게 좀 선거 운동을 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조사 고발권을 좀 제한해서 행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헌법 시간에 이 선관위 내지는 선거관리 쪽을 강의하게 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헌재 결정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촘촘하고 그리고 상세하면서도 강한 규제를 공직선거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정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관리제도의 개혁이라면 바로 이 조사 고발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 자체를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거 관리 쪽에 방점이 있지 조사 고발 쪽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사 고발 쪽에 방점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행정부 내부 통제 현황은 뒤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부의 일원인데 행정부 내부 통제가 안 되고요. 국회 통제도 구조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사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법부는 아시다시피 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 내지는 법관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이 재작년에 헌재 결정례 즉
그 감사원 감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라고 결정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그래도 감사원이 감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우리 중요한 기관들의 어떤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진 각국의 선거관리 기구를 비교법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영국형인데요. 이거는 선거관리의 감독기관하고 집행기관이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고 또 선거 시에 이 지방행정기관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독기관은 독립형이지만 집행기관은 집행부 종속형이 있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선거 관리 형태고요. 미국, 독일, 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나번과 유사하면서도 나번과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감독기관도 독립이고 집행기관도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형태,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을 모두 갖고 있는 위원회, 회의체적 그런 기구, 거기다 헌법기구. 이거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은 한국의 선관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데인데요. 공통적인 것은 의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그 예산권, 그다음에 결산권, 그다음에 집행권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결론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내부, 외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국은 국회에 의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의한 감독이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감독권과 국회 보고 의무를 가진 조직을 국회 내에 두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개혁을 해야 되지만 선거관리제도 중에서 사실 제가 여기 발제 나오기 전에 그냥 책만 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선거 토론위원회에서 단연간 자문위원도 했고 약간 선거관리 업무를 알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청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요. 저희가 사전투표 이거 관리하다가 소위 말해 혼이 빠져서 본투표 관리가 좀 엉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만나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여쭤본 게 아니고 따로따로 만나서 직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고위급이든 아니면 뭐 7급, 6급이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제발 이 사전투표 제도는 어떻게 대폭 손을 보시든가 폐지하시든가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사고는 계속해서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선거는 같은 투표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사전투표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보다 난이도가 몇 배가 더 높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국회의원분들, 지방자치위원분들 성함 다 아실지 몰라도 선관위 직원들이나 거기에 투표 관리하러 나오신 공무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누가 어느 지역에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이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250여 개의 선거구에서 투표들을 하시기 때문에 2개 투표용지만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데, 특히 지방자치 선거는 뭐 몇 개씩 있고 몇 분씩 한 10분씩 이렇게 있는 데다 투표한 그 투표지를 가지고 전국에 1,000개에 있는 투표장 약 3,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거 아니 본 투표는 그렇고 또 저 사전 투표는 더 심한데요. 그 전국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거, 우리 권 사무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저희들 날라올 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비행기로 그게 거기서 새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몇십만 표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3,000명의 그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 훈련을 하신다고 해도 이 일반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그만큼 책임감과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전에는 교사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런 어떤 그 부실 선거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전 투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관리의 차원에서만 보면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까지도 사고가 안 터졌던 게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나 의원님께서 한번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어떻게 도대체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단계적으로 뭐 한 번에 폐지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개혁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발제를 마쳐드리겠습니다. 네, 발제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정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늦게 좀 도착을 해주셨는데요. 또 소중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임종득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정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차진아 교수입니다. 제가 지성우 교수님의 발제문을 먼저 보고 토론문을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제 나름으로 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정리를 했고, 지성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쟁점들에 대부분 제가 공감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거나 뭐 이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3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지금까지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주인 없는 기업처럼 움직인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방만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지난번에 채용 비리 사태가 터져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하고 했었고, 또 뭐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네 어쩌네 이런 개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 개선된 게 뭐가 있는가 하는 2022년 대선 이후에 지금 뭐가 또 개선이 됐나, 전혀 개선된 게 없고, 또한 금태 문제도 선거 시기에만 맞춰가지고 휴가가 급증한다는 거는, 이제 저도 제 대학원 이제 제자 중에 이제 선관위에 좀 고위 공직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제 선거철에 이걸 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 컨트롤 타워가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조직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선거 관리의 그 업무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50%만 용지를 인쇄하도록 한 거를 보고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실무 차원에서 그걸 그 회의에 올리면 그냥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아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통과시킨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만한 어떤 조직 운영 그리고 선거 관리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그것은 아까 그 지성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상임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임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관련해서 이 개헌 이전에 선관위법만의 개정만으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 지성우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럴 때 이거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화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 일부만 상임화하는 안이 있습니다. 근데 전원을 상임화하자는 안도 나름 설득력인데 이게 선거 업무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9명 전원이 상임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보면은 일부만 상임화한다라고 할 때 지금은 이제 1명만 상임위원인데 이걸 4명으로 좀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임명목 3명 그리고 국회 선출목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목 3명 중에서 지금 그 3쪽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그 대통령 임명목에서 1명 상근, 그 다음에 국회 선출목에서 1명,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목에서 2명을 해서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여대 야소가 됐을 때는 사실은 대통령하고 그 국회 몫이 다 대통령 몫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3명만 상임위원을 할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장 지명 몫을 상권으로 2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진실화해 가고사위원회 이런 데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을 4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선을 할 때에 상임위원장을 누구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로 개정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겸직하도록 했던 것은 그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 직급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호선을 하면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기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몫이나 국회 선출 몫인 상임위원이 이게 되면은 위원장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장 지명 몫인 2명 중에서 1명이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직급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위원들이 그래 이분이 할 만하다라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으로 한다면 이것을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대법관들은 사실은 3년 동안의 그런 그 취업 제한에도 걸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상임위원을 할 수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는 아닙니다. 그렇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해서 1명은 반드시 그런 전직 대법관에서 중에서 하도록 하면은 이분이 자동으로 호선을 하면은 상임위원 그 위원장으로 아마 호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개선해서 9명 중에서 4명이 상임위원을 하고 주인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 선관위원장이 상임위원이기 때문에요. 딱 조직을 틀어지고 컨트롤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선관위원들 중앙선관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기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조혜주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연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선관위 전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위원을 하는 거를 포기하고 아마
물러났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이제 그 자기 그 대선 캠프에 있었는지 뭐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흔들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신뢰도 굉장히 흔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캠프에 있었다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거나 뭐 아니면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그 당적 이탈을 하고 하면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하려면 여기 4쪽에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헌법재판소법의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로 3년 전까지는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 5년 전까지는 공직 후보에 출마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3년 전까지는 대선 캠프 있으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못지않게 중앙선관위원도 이 선거의 그 관리를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결격 사유로 이 부분을 좀 추가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 투표용지 그 무번호 그 투표용지를 갖다가 이제 그 하면서 투표용지 그 일련 번호를 그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입하는 그 방법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시간이 걸리다가 결국 손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느냐면 선거 관리를 할 때 선관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 그 공무원 등 상당 부분 이제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자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선거 관리 업무는 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이 인력을 동원하는 거는 불가피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비용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외부 감사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원포인트 개헌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해가지고 감사원이 그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법을 개정하면 된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감사원법 규정에는 지금 3항에 보면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그 직무 감찰을 배제하고 여기에 그 중앙선관위나 선관위 소속은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을 개정하면은 감사원법을 개정해갖고 감사원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도 그 헌법재판소의 지금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그 7쪽에 보시면은 2023 헌나오 이 결정의 취지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그 감사원이 직무 감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둘 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법률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3항을 개정해 24조 3항을 개정하는 안은 지금 보신 그 7쪽에 2023 헌나오 이 결정의 취지에 반전이 반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바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갖고 그러면 되는가 이랬을 때 그 6쪽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그 네모 있는 대통령과 국회 선관위 개입의 문제점 요걸 한번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선관위에 대해서 그 감사원이 왜 직무 감찰을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감사원법 24조 3항에서 이 배제 공무원의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감사원이 그 선관위의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원을 통해 갖고 대통령이 그 선관위의 직무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관권 선거의 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15 부정선거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그 9쪽 이하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민주당의 그 원포인트 개헌안은 이러한 그 위헌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 자체를 고친다는 거는 뭐 하자는 얘기냐면은 8쪽의 마지막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그 대법원에서 그 군인 등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1971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법원 판결에서 너무나 분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 중에 그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1972년에 제7자 개정헌법 즉 유신헌법 유신 개헌을 하면서 이 아예 대법원 판결에서 이 위헌 논란을 없애려기 위해서 아예 그 대법원 위헌 판결 내린 그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유신헌법 26조 2항에다가 박아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9차 개헌 때 또 이게 안 고쳐져 가지고 현행헌법 29조 2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대표적인 그 유신 독소 조항이라고 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형식은 헌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위헌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해갖고 그 감사원이 그 선관위에 직무 감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신 헌법 같은 짓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은 선관위법을 개정해서 선관위를 이 비상임 체제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대법관이 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장 겸직하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하면서 주인이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선관위 그런 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그 감사위원회 이걸 지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무유기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상임 체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상임 체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법률안이 여러 차례 제안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폐기가 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 있는데 국감할 때에 선관위를 그렇게 세게 감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선관위에 국감하실 때에 매번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시고요. 업무의 그 근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 현황에 대해서 그 제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출하게 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선관위법에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국감 때 그것들을 좀 엄밀히 보시고 세게 그것들을 감독 감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진아 교수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지정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우리 지성욱 교수님께서 이제 그 헌법 제7장의 그 표제 이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선거관리다 이게 착안하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법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 행정 그 기관 중에서 입법, 사법, 그 행정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디지 아십니까? 준입법, 준사법, 준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사실 이제 위원회 체제로 되면서 이제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체 규칙을 만들고 또 자체적으로 모든 당연히 이제 행정기관인데다가 심판기관까지 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무슨 조사 권한은 있지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더 심각하게 사실은 공직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경찰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한 군데 모아진 것이 중앙선관위다.
근데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아시다시피 그건 행정기관이니까 당연히 그건 뭐 견제가 돼 있고 감사의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이 3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헌재가 싹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데서 오늘날에 이 비극이 있는 것이고 설계 자체를 좀 엉성하게 했다.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성 교수님 발제문에 어떤 이견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좀 제시한 방향에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발제문에서 해외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말씀드렸던 권한이 이렇게 집중된 해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분산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헌법상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한 한 대안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걸 좀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투표제 여러 가지 불투명성,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사전 투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접근은 많았습니다만은 규범적으로 사전 투표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또 바로 제가 어제 제기했던 사전 투표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호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해외 사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뭐냐? 이건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의 경우를 보면 예외 없이 선거 실시, 감시, 감독, 정치자금 이 세 가지를 적어도 각각 분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그 실시를 연방, 주 선거구 4단계로 이제 분산을 하고 있고요. 쟁송 심판은 연방의회와 헌법재판소로 이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자금을 별도 위원회에 두고 있고요. 영국은 그 감독을 독립국에 두죠. 오직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만 실시, 감독, 정치자금, 정당사무, 또 선거구 획정, 선거소청 같은 1차적인 쟁송까지도 한 군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견제로부터는 사실상 이제 면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뿌리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행정부로 가는 그 모델로 하나 이제 독일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행정부로 갈 경우에 과연 거기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속을 어디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간다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무능이 드러난 선관위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겠다. 또 사후의 어떤 사법적인 심판을 통한 관리자와 심판자 분리 이거 굉장히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 이거는 하루속히 해소해야 될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현실적으로 개헌 이전에도 대안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겸직인데 지금 3대 3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당연히 법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현직 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관행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행을 만들어서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전직 법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대법관이
지명하는 선관위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관행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법률로도 그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명하는 지명하는 그 몫은 현직 법관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의 그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내에 지금 어떤 위원회에 약간 조직의 느슨함을 다잡기 위해서 일종의 그 조직을 늘리는 건 아니고 선거실시청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만들되 거기에서 순수한 그 선거 실시 사무만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일단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거실시청 같은 것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 개헌을 통해서는 결국 선관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인 그 장치로서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그리고 3,000명의 나중에 선관위 직원들을 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러한 선관위 내에 둔 선거실시청이라고 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개헌을 통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껍데기만 벗겨내면 바로 그것이 행정부의 독립적인 한 기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감독 부분에 국회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물론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대국민적인 불신, 뭐 선관위 못지않은 불신도 뭐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 감시 감독도 필요하다. 이게 지금 뭐 헌재가 내렸던 결정은 감사원의 감찰을 그 배제했을 뿐이지 국회 견제까지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서 그래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 같은 경우 이것도 선관위 기능에서 빼내야 됩니다. 사실은 선거 관리 그러면 투개표와 관련된 실무적인 관리인 것이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조사 적발을 한다든지 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선거 관리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돼 있는 건 전부 다 우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선관위가 가져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해서 방관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설계도 잘못됐고 지금의 비정상적인 권한이 전부 다 선관위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걸 좀 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 저는 이건 뭐 대폭 변경이 아니라 당장 폐지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 6.3 지방선거 이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져서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냐? 파주시장 선거에서 그 민주당 여당 후보가 재산 축소도 보통 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니까 더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전투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후보가 고발을 하니까 바로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파주 선관위에서 5월 30일자로 파주형 절세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전투표가 29일, 30일이었고요. 그래서 27일 날 이 국민의힘 그 후보가 이거 투표소에 공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소에는 여당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 사실이 공고되지 않았고 본투표소에만 공고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충분히 27일 날 그걸 접수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미 29일, 30일 사전투표소에는 이 얘기가 공고가 돼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된 거죠. 이것은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정보격차의 문제, 지금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선거에서 주권행사 집단이 두 개의 이질적인 정보 환경으로 완전히 분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투표의 실질적인 등가성이 파괴된 거죠.
사실 그 정보가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전체 그 두 후보 사이의 격차율 중에서 사전 투표에서 격차가 난 것이 83.2%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것. 그 상대방 후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것 같은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 누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전 투표소에는 공지되지 않았고 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봅니다. 안 했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드러난 득표차가 83.4%입니다. 이건 본투표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소에서부터 그것이 공시됐다면 유권자들이 더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유연적인 요소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사전투표는 어떤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4일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투표가 아니라 1, 2차 투표죠. 거의 45%, 50%에 육박하는 투표가 어떻게 예외적인 의미의 사전투표가 되겠습니까? 그건 1차 투표고 2차 투표고 더구나 1차 투표는 이틀에 걸친 투표나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투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거 선관위는 5월 30일 날 결정했기 때문에 29일, 30일 날 사전투표에서 공지 못했다고 할 겁니다.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 업무 지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관건선거의 통로를 그대로 사전투표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폭 변경이 아니라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는 선관위 개혁과 별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분산이라든지 관리 난이도 또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업무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본투표에까지 선관위 업무 과중 실수까지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면 선관위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또 경감이 되고 또 부정 의혹도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훼손된 국민적 불신까지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컨대 사전투표 폐지와 선관위 개혁은 그 하나의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견제로부터 면책이 아니죠. 이건 책임성과 결합된 자율일 때 비로소 독립성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전투표 폐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지명하는 대법관 당연히 선관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들로 좀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을 좀 지명을 하고 이런 입법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권기종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선관위 사무국장 권기종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김태규 의원님실 그 비서관이 전화할 때는 그냥 나와서 쓴 거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보통 일반인들 몇십 명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좀 자기가 써온 것을 읽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TV에서 자주 보는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좀 떨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깊이 준비를 해오지 못했고요. 그냥 제가 써온 것을 읽는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할 내용은 사전투표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사전투표 도입 배경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사전투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그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도입 배경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저당 지지율이 높은 젊은 층, 당시 20, 30대입니다. 현재는 40, 50대겠죠.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하자 이들을 투표소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당에 유리한 사전투표제 도입과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8시까지 연장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든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복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통합 선거의 명부 기반의 사전투표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투표율을 높여자는 민주당의 명분에 밀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본투표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리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사전투표지 배송 과정 공백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지의 경우 타 지역에서 투표한 우편물은 우체국 등기 우편을 통해 주소지 선관위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이동이나 물류센터 보관 시 정당 참관인이 실시간으로 동행하거나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실이나 바꾸치기 의혹 등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함 장기 보관에 따른 보안 우려입니다. 사전투표는 본선거일보다 4일 먼저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함이 선관위 청사에 5일 정도 보관됩니다. 이와 같이 사전투표함의 장기간 보관은 관리 인력의 피로도가 높고 보안 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CCTV 공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으나 많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사전투표함 보관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거 막판 돌발 변수 반영의 한계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본선거일 사이에 후보자의 치명적인 비리 의혹, 후보 단일화, 사실 검증 등의 대형 돌발 변수가 터지더라도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를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취합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번째, 전산망 해킹 논란입니다. 사전투표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산망이 해킹당해 투표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서버 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협조로 일부만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력 소모 및 비용 증가입니다. 사전투표를 2일간 실시하여 사실상 선거를 3일 동안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개표 관리관, 참관인, 경찰 공무원 등이 여러 날 동원되어 피로도가 극도에 달하며 수당 지급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국가 예산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대리투표 문제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한 명이 여러 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소를 이동하면서 투표할 경우 적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평가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투표의 편의성 확대와 투표율 제고, 본투표날 혼잡 완화 및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유는 국민 불신으로 도입 취지가 퇴색하였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는 공정해야 하며 그 누구라도 선거의 공정성에 불신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불신하며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리얼미티 조사에 의하면 폐지 찬성 52.7%, 폐지 반대 44.2%였습니다. 공정성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그 제도가 아무리 효과가 좋고 편리하더라도 위 여론조사와 같이 국민 절반 이상이 불신한다면 이미 그 제도는 실패한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폭발적인 선거 비용 증가입니다. 사전 투표로 추가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약 400억에서 500억, 장비 및 통신 인프라 구축비가 약 200억에서 300억, 투표소 설치 및 입찰료가 약 100억, 장비 대여 및 전산 인프라 비용이 약 70억에서 100억, 물류 및 보안 관리 비용이 약 130억에서 200억, 위와 같이 매 선거시마다 사전투표 비용으로 약 7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선거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선관위 노조 측에서 직접 개혁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도 그 선관위 노조안에 동의하므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노조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2일로 늘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마감 후 야간 개표에 따른 현장 공무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표를 다음 날로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정욱 아세안 문화포럼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좀 소프트하게 현장 중심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약 한 10년간 저는 이제 후보로서 또 선거 사무원으로서 그 선관위와 맞닥뜨리면서 경험한 국민들의 우리 현장 사무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짜려진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제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4페이지. 크게 선관위의 권력 기관화 문제와 그다음에 현장 업무의 문제점, 효율성, 전문성, 통일성,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개혁 요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사복 경찰화라고 써놨는데요. 권력 기관화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선관위가 감시 기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잠재적 우리 국민들을 범죄자화하고 있고, 선관위 내에서도 이제 여러 과가 있는데 지도과의 권력 기관화라고 써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선거제도라는 국가 업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가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사법부가 아닙니다. 선거제도의 관리 감독 기능이 주 업무인데 감독 기능이 점점 해를 더해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 감시,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지방 선관위까지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점점 선관위는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하여서 각종 조사권을 발동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선관위가 고발, 수사 의뢰하고 이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지역 선관위원장이 소속된 지방 법원이 보통 영장 발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무혐의가 나서 선관위가 재정 신청을 하면 그 지방 법원이 대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조사, 수사의 뒷배에는 쉽게 말해서 뒷배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기능까지 합쳐지면은 거대한 권력화가 되어서 상권
분립 위반이라는 우려가 아주 큰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조직이 자기 정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관위는 세 가지: 권력 조직이 비대해졌고 자기 통제 능력이 이에 상실함으로써 외부에서 조력을 받을 기회조차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자기 정화 능력을 아주 많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효율성과 전문성과 통일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한 사례인데요. 이 페이지 윗칸에 있는 등록관리의 비효율성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보자들이 선관위 예비후보, 본 후보가 되었을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보다는 이제 선거 사무장들이나 회계 책임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후보자 등록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은 선거과가, 그 다음에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과, 그 다음에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지도과가 관리를 하는데, 희한하게 첫 번째와 세 번째 거는 PC로 관리를 합니다. PC로.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인데 PC로 관리해서 서류로 내는 비효율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09시부터 18시까지만 작동을 하게 되어서 선거운동에 크나큰 비효율을 후보자,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들에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사무에 관한 일체에 관한 것들인데, 뭐 선거 연락소 사무소 설치라든지 선거운동원 등록, 유세차 등록, 표지교부, 거의 모든 업무인데 6시 되면 끝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18시까지 하는지.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전문성 또한 아까 차진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장 투입되는 요원을 예를 들어서 선거에 한 100일도 안 되는 시간대에 임박해서 선발을 합니다. 부산 선관위 같은 경우 올해 선거가 6월 3일인데 2020년 2월 27일 날 공정선거 지원단을 기간제로 9명을 모집합니다. 한 달 정도 교육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그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관위의 매뉴얼이 통일되지 않아서 광역 선거일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 20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20개 연락사무소마다 지역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보고를 하고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는 또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또한 문제인데요. 이 공정하지 못한 원칙 때문에 우리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떨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위축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 공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한 예를 사진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작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때 한 후보가 옥내 집회에서, 옥내 모임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한 달 전에 실시되었던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 모 후보가 자기 실내 선거사무소에서 옥내 집회죠. 옥내 집회에서 또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왼쪽 25년 재선거의 경우에는 지금 이 후보는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 오른쪽 부산시 교육감 후보는 아직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였다는 말을 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7항에 의하면 이 두 가지 후보를 등록한 이 두 후보는 적법하게 마이크를 들고 옥내 집회에서
설치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무리한 기소가 이어지고 또한 진영의 후보는 수사 의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공정합니다. 3페이지 밑에 단인데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오늘 그 정책 토론회 제목처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투명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방향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입법부가 사법부 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법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문제가 자기 재판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건을 자신이 판결하는 모습에 빠지게 되어서 불신을 결국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벌써 행정과 사법이 합쳐져 권력화 되었으므로 지금 정치권이 법원이 각종 선거 재판에 대해 엄격한 재판을 할 수 있게 구조를 이제는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아닌 상근적이고 전문적인 선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헌법은 두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유권자의 기회균등한 선거권, 참정권이죠. 일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부실 선거지만 최종 결과엔 지장이 없다. 이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커져만 가는 국민의 불신을 정치권이 해소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욱 아세안 문화포럼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마이크를 누르시고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상무 의원입니다. 질의할 사안은 아니고 질의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사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이고 오늘 논의된 내용도 저희가 다 공감을 합니다만 두 가지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는 선관위 개혁에 있어서 이제 그 위원장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관행처럼 법원이 비상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다는 상징성을 줬던 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로 선관위에서 우리 대법관이 맡던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허수아비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손을 못 댔었는데 이번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베네수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법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이제 계기가 돼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사전 투표제는 이제 폐지돼야 되는 것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제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은 이제 종료돼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을 위해서 아마 우리 나경원 대표님, 김태규 의원님, 또 윤영근 의원 중심으로 가열차게 우리가
입법에 성공하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한 이 정치권의 저희들의 그 응답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이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고맙고 특히 공기정 국장님 사전 선거제도에서 실무자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석을 딱 해주니까 정말 없애야겠다는 게 다시 한번 와닿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앉으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행안위에서 예, 저는 시민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 소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여기 전문가들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교수님들 제가 다 뵙고 했던 분들인데 이게 뭐 존경하시고 열심히 또 하시고 이거 다 인정하시는데 혹시나 제 발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존 제도를 전제로 해서 개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일부의 개혁. 근데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왔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거 전면 개혁이거든요. 없애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없애라 그러고 전면 개혁하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뭐 이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틀에서 어떻게 조금 변화시키자 이런 정도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정도의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때 가서 여야 동수로 해가지고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들어가지고 당일날 그 관리시키면 되고 현장 투표 수개표 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이원화시키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로 이원화시키는데 행정 업무 있죠. 선거 준비하고 뭐 이런 거는 행정 업무에 맡겨가지고 뭐 투표함 만들고 뭐 투표집 만들고 그다음에 선관위 뭐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사무 어디 위치 사무소 지정하는 거는 행정 업무인데 맡기면 되고 그날 현장 투표 수관리하는 거는 그 봉사자원들 만나가지고 그 통 주면 통 관리하고 있다가 저녁에 그냥 까면 됩니다. 이렇게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행정 업무하고 투표 수개표 업무하고 딱 이원화시켜가지고 관리하면 부정이 나올 수도 없고 단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그 말씀하시는 게 사전투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관외투표 있죠. 관외투표는 이 선거인 통합 명부가 명확하게 그 전산 시스템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체킹이 돼가지고 중복 체킹이 안 돼도 중복 그 투표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관외 투표도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당일 투표 그거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땅이 뭐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 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하루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틀 그냥 현장 투표하고 그 투표하면 24시간 지키고 저도 뭐 가서 지키라 그러면 밤새 아니 이틀 동안 지킬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자원봉사들이나 아니면은 여야 그 자기 소속 당원들을 뭐 보내든지 해가지고 투표함 지키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까서 그냥 하나 둘 해가지고 수개표 해가지고 그냥 밝히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원하는 행정 업무 하는 분들 뭐 굳이 아까 보니까 우리 차 교수님이 뭐 위원 9명에서 뭐 4명으로 줄여야 된다 뭐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예, 그거 보다가는 어쨌든 뭐 그냥 뭐 사무총장 한 사람을 두더라도 행정 업무만 맡기고 투표 관리는 예, 이원화시켜가지고 하면 된다. 얘기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이다리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안위 2년 하면서 선관위의 질의를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일 겁니다. 제가 정당 사무처를 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일부 고쳐진 부분도 있고 입법으로 보완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우리 유성범 수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제가 현장에서 투표를 해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후보마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다 제가 이제 사무처장이면 옵니다. 오는데 바뀌는 게 언제냐면 일요일 오후부터 진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표심들이 다 결집이 돼서 일요일 오후부터 이게 낮았던 분들도 올라가고 또 뒤집어지고 역전도 되고 쭉 유지하는 사람. 일요일 오후부터 월화 이틀이 가장 표심 결집이나 이 선거 영향을 미치는 날이 마지막 2, 3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전투표는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의 참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이 굉장하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권기종 국장님한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까 그 선관위 망이 분리가 안 돼서 해킹될 요소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할 때 분명히 사무총장하고 Q&A를 해서 그 우리 서버와 이렇게 연결될 때 사전투표할 때 해킹이 되면 전체가 한두 군데만 해킹이 돼도 전체 우리가 선거에 오염이 있으니까 이 선거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망의 청정도를 유지하는 걸 질의를 했었는데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그날은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답변한 내용이 유튜브에 가면 이다리 의원 일 잘한다고 뭐 엄청 막 뜨고 이랬는데 그 이튿날부터 그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 우리 사무총장이 말을 잘못했다. 원래는 망이 분리가 되는데 선거망은 따로 다 돼 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하고 제 방에도 그냥 조용히 선거관리위원이 와가지고 그 사무직이 와서 의원님 그 우리 사무총장이 말을 잘못했지 분리가 됩니다 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일 때죠. 우리 투표할 때.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무슨 조정이 꺼지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 인터넷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LG망을 쓰고 있는데 그런 망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오픈되게 되어버리는 거죠. 바깥하고 이게 전국이 사전투표하면은 전국이 거물처럼 연결되지 않으면 후보자가 다 다른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는 투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그냥 쫙 뽑아가 줘야 되니까 망이 분명히 연결될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는 외부망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투표가 폐지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깥에서 누가 마음을 먹고 해킹 몇 군데만 하면 우리 전체 선거가 무너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그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 저희가 평소 생각하던 방향들이랑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없애는 문제, 그다음에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이런 문제들인데 이때 상임화를 중앙선관위원장만 할 것이냐, 전국을 다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전부 상임화해서 엄청나게 큰 상임 조직을 과연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하더라도 지방까지 전부 이 많은 사람 누가 다 임명하고 어떤 사람을 해가지고 과연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 저희가 따로 또 서면이나 답변을 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무리는 나경원 국회의원님께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띤 토론이고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잘 모아서 어쨌든 실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유상범 수석님, 이다리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도 계속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